네, 생방송 오늘은 라이브 머니톡 시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였나요? 어떤 지역들은 부동산이 아파트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하락세로 돌아선 곳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 이 아파트 가격이 올해는 어떨지 또 좀 알아두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아파트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몇 해 전부터 꾸준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사실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들 또 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현황들을 지금 내놓고 있었는지 과연 이 시장에 미친 영향들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좀 상승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시장이 좀 불안정성을 계속 가지게 되고요. 정부는 이런 불안정성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어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계속 됐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이제 투기, 방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6번 정도 정책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계속해서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강력한 정책, 규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 지역에는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부터 이제 가격 하락의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전, 충남, 충북 지역까지 작년 말부터 이제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이 좀 하락되는 모습은요,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경제 상황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최근에는 아파트 상승이 주춤하거나 하락으로 돌아선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나? 이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올 초부터 나타난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보합이나 이제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의 요인이 수요와 공급으로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수요와 공급의 좀 불균형이 좀 해소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측면에서는 뭐 거래세라든지 보유세 등의 이제 세 부담이 조금 강화된 걸 우리가 작년 말에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제 DSR 규제, 금융 규제입니다. 시작됐고 또 금리도 지난주에 또 인상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금리가 상승하는 분위기와 이제 DSR 금융 규제로 인해서 어떤 투기적 수요가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공급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양이 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획이 있었던 올해 내년까지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는 해서 가격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제 가격이 조금은 안정될 것이다라는 말씀, 무주택자에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일단 우리 지역 추이부터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대전은 하락세에 진입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대전 같은 경우도 뭐 속단하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지표상으로만 본다면 이제 보합세, 하락세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로만 보면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한 면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어떤 거래량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지만 거래량은 줄어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왜곡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장의 가격의 하락의 조짐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들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의 조짐을 우리가 봤는데요. 서구하고 유성구에 이제 가격 하락이 나타났고 이제 올 초에는 이제 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럼 우리 바로 옆 지역 세종시의 경우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세종시도 집값이 거의 이제 상승세가 멈추기는 네. 했는데요. 그래도 국회의사당 분원이라는 여러 호재들도 겹쳐 있어서 아직 속단하기 정말 이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동산에 이제 호재가 있죠. 그래서 호재가 나오는 날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날 가격이 2번 정도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개발 심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하락세가 조금 더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세종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종시에서 이 가격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도달을 해요.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가격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도달한 걸로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대선 전국도 좀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법률은 거의 통과가 됐지만 국회 분원이 실제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또 시장에는 또 상승 요인으로 조금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까지도 시장에서 그래도 가격 상승을 이어졌던 그 충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떨까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청권을 크게 봤을 때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후행해서 오는 지역이라고 예.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오히려 이제 전국 최고치를 이제 돌아가면서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충남 지역이 차지를 했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면 또 올해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하락폭이 많이 줄었다.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세종, 대전, 충남 같이 묶인 하나의 광역 부동산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빚을 얻어서 집을 산 경우에는 얼마나 언제까지 떨어질까 불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하락폭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하락이 된다면 언제까지 네. 될지 그렇죠. 또 어느 정도 될지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가정을 한다면 이제 현재의 정부의 정책이 유지가 되고 또 네.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좀 지속적인 안정세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마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내 집이 폭락하지 않을까 가장 걱정하실 텐데요.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분양가와 이제 매매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네. 그 어느 선에서 이제 중간에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될 텐데 뭐 평균 이상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선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와서 이제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가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뭐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좀 완화한다 그러면 이게 하락이 되는 시기가 조금 멈추고 금방 멈추고 뭐 하락폭도 조금은 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뭐 큰 폭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제가 상반기에 구입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을요 우리가 그 구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보면 네. 목적이 있잖아요. 거주죠, 거주. 네, 실거주. 실거주 목적이면 내가 지금의 이자와 그리고 지금의 대출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 소득에서 가능하다 싶으면 네. 저는 언제든지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집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실거주자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택을 구매하시는데 다만 꼭 말씀드려야 될 게 분양 위주. 공급이 많이 되니까 분양권 위주로 분양 위주로 구매를 네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이야기 중에서 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 원인으로는 1월부터 시행이 되는 DSR 규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DSR 규제에 대한 정의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이어지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DSR 규제라는 것이 뭐
전혀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긴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LTV나 DTI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가치 말고 내 버는 연봉에 관련된 건 DTI 규제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DSR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DTI에서 하나 더 발전된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DTI는 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내 소득과 비교해서 했다면 앞으로 DSR 규제가 적용이 되면 내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기존에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한도에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출이 하나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DSR 규제가 되더라도 큰 상관이 없으실 텐데 만약에 기존의 기존의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은 대출들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또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 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분들이나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정 부분 그럴 수 있거든요. DSR 규제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2단계 시행을 이제 올해 7월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1월 1일로 당긴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적용이 돼야 될 게 조금 빨리 당겨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DSR 규제가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대출이 지금 과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계대출의 증가폭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DSR 규제를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DSR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자기 자본으로 다 사는 분들보다는 대출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부담이 좀 증가하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DSR이라는 게 분양으로 이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에 있어서는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또 DSR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양은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잔금 시에는 꼭 적용이 되니까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서민 대출 자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도 DSR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으시고 또 하나 어떻게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연장하시는 경우 있죠. 연장하시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위기라면은 아파트 청약률도 조금은 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올해 우리 지역 아파트 공동주택 공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 재작년 대전 지역, 세종 지역 해가지고 분양 계획이 좀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분양으로 이어지지는 좀 못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전이나 세종에 이제 2만 5천여 세대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서구 용문 지역이라든지 동화변동 지역이라든지 뭐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계속 분양이 좀 이루어질 텐데요.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탐방 1구역 숭어리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후분양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후분양이니까 다 준공이 되고 그때 분양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에서도 약 7천여 세대 정도 분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종시의 도시 인구에 비해서는 많은 물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준공 물량도 약 4천여 세대 정도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양에 있어서도 임대 아파트도 같이 이제
분양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 어떤 열기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SR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매매 시장하고 분양 시장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열기는 그래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해 주셨죠. 뭐 숭어리샘이나 뭐 탐방, 용문 지역, 재건축 이런 게 좀 미뤄졌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문제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근데 올해는 차질 없이 이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나요? 또 연기되거나. 개인적인 바람은 무조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건설사의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자 회의, 입주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요.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할 때 그래도 계획대로 작년보다는 더 많이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정들이 아무래도 좀 압박이 좀 강해지고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이 아파트 가격은 낮춰지지만 그 외에 오피스텔의 경우로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우선 오피스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주택 보유 자체가 좀 어려워졌죠. 예, 보유세도 증가하고 양도세도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의 보유가 어려워지니까 오피스텔 등으로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해진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샀다가 팔아서 얻는 시세 차익이 있죠. 이거보다는 매달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위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이었는데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시세 차익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을 좀 했고 이런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오피스텔이 이제 아파트의 대안으로 좀 각광을 최근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과 달리 이제 목적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 같은 분들은 세법상 상당히 좀 불리하다. 세금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피스텔이 어떤 매력적인 투자처로 좀 각광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이나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이제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연립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산정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분양권, 목적도 주거용, 업무용 이렇게 나뉘고요. 그럼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명확히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포함이 되는 경우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인데 여기 전입 신고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전입 신고가 된다라고 할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법이나 이런 거에 주택수 산정이 되기 때문에 중과 적용을 좀 받으시게 되고요. 만약에 전입이 안 되는 사업자, 순수하게 오피스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할 경우는 주택수에서 빠지고 주택에 대한 불리한 세제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손 치더라도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에서는 또 주택수에서 또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양도세, 종부세에서는 또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이게 지방세와 국세 이런 차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뭐 투자를 하시거나 거래를 하실 때는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작년에 또 종부세에 대한 이 금액이 또 달라졌잖아요. 네네. 그게 또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그러니까 작년에 납부의 종부세가 정해지거든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많이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그래서 주택을 많이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의 신뢰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정부 말을 많이 못 믿어서 안 파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12월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자극적이긴 하지만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아마 올해 6월 1일이 되기 전에 좀 매도하시는 경우도 조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상아 씨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휴대전화 끝자리 6596번님이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아들 며느리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분양 당첨돼서 내년에 와. 입주한답니다. 작년에 결혼했는데 미리부터 청약에 준비를 했다네요. 집장만 하기 힘든 요즘 기특하고 도움 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 중인데 내년엔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와. 네, 청약 당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5690번님, 요즘 저도 청약 보면서 분양가가 얼마인지 여기저기 분양 정보만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약간 이건 한탄성 같기도 하고요.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말에 임대 사업장이나 임장 네. 다니시는 분들이 네. 참 잘 재테크를 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전문가 하시는 것 임장 같아요. 나왔습니다. 임장. 네.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자, 8485번님, 부동산은 꿈이죠. 내려가도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부담 주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모두에게 한 채씩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김다현님은 질문을 주셨어요. 청약 통장에 돈 생기면 넣고 평소에는 안 넣는데 꾸준히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게 딱 네. 추천하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납입?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우리 네. 청약통장.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 500만 원까지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매달 조금씩 얼마씩 넣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네, 샵 297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 샵 2975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과학기술대 박유석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